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생명의 사슬을 이어왔습니다. 여기 엄마를 닮은 딸이 있습니다. 아빠를 닮은 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이처럼 자신과 닮은 후손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사슬을 잇는 유전의 신비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과 닮은 자식을 남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다양성을 만드는 유전의 신비죠. 닮으면서도 닮지 않는 유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오랜 수수께끼였습니다. 런던 외곽의 어느 마을. 이곳에 특별한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Come down and say hello. We'll sit from there next to Sissy.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둘은 1분 차이로 세상에 나온 쌍둥이지만 한 아이는 백인이고 한 아이는 흑인입니다. The impact that I had, they were both going to come out half caste. Then to see them both come out two different colours. 알고 보니 아빠가 흑인. 금발의 마시아는 엄마의 피부를 물려받고 갈색머리의 밀리는 아빠의 피부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그 반대입니다. Twinkle, twinkle, chocolate bar. 밀리는 엄마의 성격을 닮아 외향적이고 마시아는 아빠처럼 내성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골고루 물려받지만 두 아이는 어느 한쪽만의 피부색과 성격을 물려받은 것이죠. I know. 이것이 유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닮거나 닮지 않는 이런 유전 현상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걸까요? 체코의 어느 마을. 바로 유전에 대한 최초의 고민이 시작된 곳입니다. 19세기 중반, 당시 사람들은 생명체가 세포로 만들어진다는 건 알았지만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부모의 체액이 물감처럼 섞여서 자식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사 그레고르 멘델입니다. 수도사인 그가 유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좋은 농산물을 개발해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10년 동안 서로 다른 완두를 교배하던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전 현상이 일정한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콩의 모양과 같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은 우성과 열성으로 나뉜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면 둘의 유전 물질이 반반씩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첫 번째 세대에서 나타나는 둥근 형질이 우성, 열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대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우성과 열성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바로 이 유전의 법칙을 멘델이 처음 발견한 겁니다. Takzvané dědičnosti smíšené. To znamená, že otec i matka přispívají do svých potomků určitými jednotkami a tyto jednotky se mísí. Je to něco, jako kdybychom mohli říct, jako když se smíchá červená a modrá barva a vznikne barva fialová. A už nikdy z toho nedostaneme zase červenou a modrou barvu. 멘델이 발견한 유전의 법칙은 유전학사 최초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연구 결과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Je známo, že Mendel řekl, má doba přijde, což znamenalo, že byl přesvědčený o tom, že i když za jeho života nikdo závěry jeho pokusů nepochopil, takže přijde doba, kdy všichni pochopí, v čem tkví podstata dědičnosti, a tak se také stalo. 멘델의 연구는 1900년 달맞이꽃 교배 실험을 하던 드브리스 등에 의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유전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유전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궁금증은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세기 초, 당시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통해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세포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인 세포. 세포는 세포질과 세포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질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 등 많은 세포 기관들이 있고 세포핵 속엔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 염색체를 주목했습니다. 혹시 이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 아닐까?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눈을 돌린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한 해양 연구소. 이곳에서 일하던 동물학자 보베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보베리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해양 생물을 이용했는데 그중 가장 유용한 생물은 성게였습니다. Questo è un esemplare femmina e il metodo col quale induciamo il riccio ad emettere le uova è scuotendolo. Quindi scuotendolo cercheremo di indurlo ad emettere le uova. Non sempre emettono subito, a volte richiede un po' di tempo, a volte il riccio è vuoto, quindi non ha gameti. Sì. 보통의 성게가 생산하는 정자나 난자는 수십억 개. 수컷 성게를 힘차게 흔들자 정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난자를 얻는 방식도 같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성게 위로 물을 뿌려줍니다. 바닷속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정자와 난자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 수정란을 만듭니다. 성게의 수정란을 연구하는 방식은 보베리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정자와 난자를 한데 모아놓자 난자 주변으로 수많은 정자들이 몰려듭니다. 그중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지 1시간 후 드디어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베리는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동일한 염색체가 각 세포에 생긴다는 사실이죠. Le prime osservazioni hanno portato a capire come quello che invece era stato ipotizzato solo teoricamente, quindi come è possibile che da un'unica cellula, che è la cellula uovo, poi si possa sviluppare un organismo intero. 뿐만 아니라 염색체의 수가 많거나 적은 변형된 세포들은 수정이 되어도 곧 죽고 만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유전을 담당하는 물질은 염색체가 아닐까? 유전에 대한 관심은 염색체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염색체설은 아직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염색체설을 사실로 입증한 곳은 1920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이었습니다. 해답은 뜻밖에도 아주 작은 생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초파리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초파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토머스 헌트 모건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파리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파리가 가득한 방. 모건이 초파리 연구를 시작한 건 멘델의 연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건은 멘델의 관점이 생물은 뱃속에서부터 성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기존의 학설, 즉 전성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This adult form was created very early on, so that in fact, even at the earliest stages, there may be some preformed being that is extremely tiny that you couldn't see. 그와 반대로 환경이 유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 모건은 캄캄한 방에서 2년 동안 초파리를 관찰했습니다. 빛이 없는 환경이라면 언젠가 눈이 퇴화될 거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초파리는 빨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초파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흰눈 초파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건은 흰눈 초파리와 빨간눈 초파리를 교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손자들을 살펴보니 빨간 눈과 흰 눈이 3대1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타난다는 멘델의 법칙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흰눈 초파리가 모두 수컷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염색체인 성염색체가 눈의 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inheritance of a particular phenotype that was attributed to a gene and the inheritance of a particular chromosome, implying that the gene and the chromosome were inherited together. 결국 모건은 초파리를 통해 유전 물질이 염색체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한 그는 훗날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굵은 실타래 모양의 염색체.
바로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라는 물질이 유전의 실체라는 사실은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밝혀집니다.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세균학자 그리피스입니다. 생쥐를 이용해 폐렴 백신을 연구하던 그는 어느 날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죽은 쥐의 독성 폐렴균에서 DNA를 추출해 독이 없는 폐렴균에 주입하자 이것이 당장 치명적인 폐렴균으로 변해 살아있던 쥐를 죽게 한 겁니다. DNA가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후 에이버리가 그리피스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DNA는 비로소 유전 물질로 입증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세포 속엔 핵이 들어있고 그 핵 속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가 마침내 유전의 실체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DNA가 어떻게 유전이라는 신비한 생명 현상을 만들어낼까요? 1953년 이곳에서 두 젊은이가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DNA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것이죠. 그들의 연구 결과는 과학 잡지 네이처에 공개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DNA 구조를 알아낸 이들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젊은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받는 DNA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단순한 모양의 분자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DNA는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산과 당은 바깥쪽에서 뼈대를 이루고 염기는 안쪽에 존재하면서 쌍을 이루어 결합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산과 당 그리고 염기들이 연결돼 DNA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DNA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 성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며 긴 가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가닥이 꼬이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왓슨과 크릭은 DNA 모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중 나선 구조가 갖는 중요한 의미, 바로 유전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비밀은 염기의 순서와 결합에 있었습니다. DNA 상에는 네 종류의 염기, 즉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특정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 염기가 결합할 때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과 시토신은 반드시 구아닌과 짝을 이룹니다. 바로 이 염기의 순서와 결합이 유전을 결정짓습니다. 또 이중 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뼈대는 염기들의 수소 결합을 통해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리됩니다.
이때 두 가닥이 각각의 사본을 만들면 염기 순서가 똑같은 DNA가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Discovery or the elucidation of the structure of DNA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everything really flows from th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as the elucidation of what genes were, what they could do, lots of interesting observations about them. 20세기 유전학사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된 DNA 구조의 발견. 그런데 그 주인공인 왓슨과 크릭에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DNA를 연구하던 여성 과학자. 바로 로잘린드 프랭클린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프랭클린은 실제 DNA 분석을 통해 DNA의 정확한 구조를 찾고 있었습니다. Oh, these are actually samples of the DNA. So this is the original calf thymus DNA specimen from 1951-52. This is very faded now. 샘플은 당시 사람들의 침샘에서 추출되는데 On this mound, 프랭클린은 바로 그 샘플의 X선을 비춰 투과된 X선의 진하고 흐린 정도를 통해 DNA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정확한 형태를 얻기 위해 샘플의 수분 함량도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맞췄습니다. 촬영을 거듭하던 어느 날 드디어 DNA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인화됩니다. 51번째 얻은 사진이었습니다. it was known before Rosalind Franklin started her work that the water content of the DNA fibers affected the diffraction patterns that you got. And what she was able to show, and this really was her major contribution, was to show that you could continuously vary the water content and change the structure, the images. 51번 사진은 수분 함량 92%에서 찍은 것으로 자연 상태와 유사한, 즉 침샘이 사람의 몸속에 있을 때와 가장 비슷한 조건에서 촬영됐습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윌킨스는 이 사진을 왓슨과 크릭에게 건넸고, 사진을 본 두 사람은 DNA가 이중 나선이라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중 나선 구조의 DNA 모델을 완성했던 것이죠. That photograph showed that really it had to be a helical structure, and so they went back and of course they built the model. And so the status of that photograph is that it prompted the correct solution. DNA 구조를 밝힌 왓슨과 크릭은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DNA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윌킨스도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X선에 자주 노출됐던 프랭클린은 37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과학의 발견 뒤엔 이처럼 수많은 과학자들의 열정과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멘델에 의해 유전 물질의 존재가 알려진 지 80여 년 만에 마침내 베일을 벗은 DNA의 구조. 그럼 DNA가 어떻게 유전을 담당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생물은 수많은 세포들의 활동으로 살아갑니다. 각 세포의 기능과 성질은 그 세포가 가진 단백질에 의해 결정되죠. 바로 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DNA입니다. Storing information and providing that information to the next generation of cells and to the next generation of humans as well. So delivering information perhaps is done by copying the DNA to make RNA, but the DNA, the role of the DNA is to store the information. DNA는 훼손돼서는 안 될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정보만 RNA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보 전달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RNA가 핵의 구멍을 빠져나와 리보솜으로 이동하면 이때부터 리보솜이 DNA 유전 정보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즉,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죠. RNA 상에는 염기들이 특정한 순서로 놓여 있는데 바로 이 순서가 유전 정보입니다. 리보솜은 이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란 물질을 결합시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로 이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는가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의 기능과 성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 to 25,000 proteins that are made from those genes, they're made from the sequence of those proteins is determined by the sequence of A, C, G, and T in the DNA.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처럼 DNA라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생물이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생물이 종을 이어가는 방식, 즉 번식의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수 구별이 있는 모든 생물은 정자와 난자, 즉 생식세포를 이용해 번식을 합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이 분화해 하나의 생명체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흑백 쌍둥이에게도 바로 이 유성생식의 비밀이 작용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마시아와 밀리. 쌍둥이는 부모의 DNA를 절반씩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닮기도 하고 아빠를 닮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유전적 조합이 나오는 것은 유성생식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If we inherited all of our genes from all of our father's genes and all of our mother's genes, we would end up with twice the number of genes that our father and our mother have. So in order to avoid that, that means that when our father and our mother make the sperm and egg cells, that the cell division that makes sperm and eggs provides only half the amount of DNA.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해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유성생식의 경우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은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먼저 염색체 일부가 교차하면서 유전자가 교환됩니다. 그 다음 세포 분열에 의해 염색체가 무작위로 나뉘어 들어가는데 이때 또 한 번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정자와 난자도 무작위로 만나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조합의 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개체를 만들고 그중 일부가 환경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What sexual reproduction allows is an enormous number of combinations of the genetic material of the copies of the genes that we have, and it means that every human being, except for identical twins, every human being is different. 그러나 유전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켈빈 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It's just me asking you. Now, please. Oh, 오늘은 그의 상태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getting a bit annoyed now. Sorry. He's getting annoyed. That's another. Yeah. 남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건 13년 전.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병명은 바로 헌팅턴 무도병.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춤을 추듯 몸을 비틀거리는 병으로 대표적인 유전병 중 하나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뇌의 일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40세) 무렵부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 병의 특징. 자식에게 유전될 확률은 50%입니다. They know about the disease. They know that they have a 50% chance of having the disease. But if they have the test and they prove positive, as of yet, there's no cure. They're working on it at the moment. But, they've probably put more finance into research for HD than they ever have. 유전병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그 후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DNA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돼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종종 실수가 일어납니다.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염기 순서가 일부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구안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T민이 잘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와 쌍을 이루는 염기도 바뀌게 됩니다. DNA상의 염기 순서는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와 같기 때문에 염기 순서가 바뀌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는 염색체 이상이나 방사능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As the human body has in its cells 3 billion bases to be copied, mistakes are made. These mistakes will give the variants. Now, some of those variants are going to be very detrimental. Some of them will have absolutely no effect at all, depending on which base happens to be mutated. 돌연변이가 생존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사는 데이비드. 그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러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몸 안에 어떤 특별한 유전자가 병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gave me a sense of comfort from the perspective of knowing I didn't need to keep taking drugs and really have to think about that in order to control HIV. It also reinforced to me the need to stay healthy just from everything else that there. 남들에겐 없는 특별한 유전자 덕분에 에이즈의 공포에서 벗어난 데이비드. 그가 보유한 에이즈 면역 유전자는 일종의 돌연변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데이비드처럼 에이즈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때로 이처럼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이끄는 진화의 한 과정인 것이죠. 닮기도 하고 닮지 않기도 하는 유전적 다양성의 비밀. 과학은 마침내 유전 현상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유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마침내 포유 동물까지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히 혁명적인 기술이 개발된 것이죠. 돌리 탄생의 주역인 캠벨 박사. 그는 돌리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6년 반 동안 돌리와 함께한 과학자입니다. Hi, yes, you've all been fed already, so no more food. 돌리가 죽은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곳엔 녀석과 똑같은 양들이 살고 있습니다. But these are actually the same genetic or made from the same cells as Dolly was made from. They are dollies. 그렇다면 복제양은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먼저 A라는 양의 체세포를 추출해 그 안에서 DNA가 들어있는 핵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B라는 양의 난자를 추출해 난자의 핵을 제거한 다음 A의 체세포에서 얻은 핵을 옮겨 심습니다. 핵과 난자를 융합시켜 수정란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DNA를 제공한 A와 똑같은 양이 태어납니다. 돌리 이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제 동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전 원리를 이용한 과학기술이 복제 시대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Cloning itself will have great benefits in terms of, especially in terms of agriculture, for feeding people in the future and for animal welfare. But also it possibly has a great role to play in preserving some of our more endangered species.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복제 기술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를 이끌고 있는 에반 스나이더 박사. 그는 2002년 네이처를 통해
줄기세포가 척수 손상, 알츠하이머, 퇴행성 신경질환 등 난치병 치료에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과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This was probably the very first demonstration that stem cells could be useful, not only because they replaced missing cells, but because they could protect the animal or the patient's own cells from dying. 그렇다면 줄기세포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세포는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합니다. 줄기세포란 다양한 세포로 분화되기 이전에 바로 그 모세포를 말하죠. 줄기세포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배아줄기세포, 수정란이 어느 정도 분화된 상태로 어떤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즉, 어떤 세포는 뇌를 만드는 세포로, 어떤 세포는 심장세포로, 또 어떤 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되는 것이죠.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추출한 부위와 비슷한 세포로 분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 believe that diseases really do come from maybe genetic abnormalities in stem cells early on, maybe someday we'll become smart enough to understand what gene it is that is abnormal in this stem cell that is ultimately going to make this patient have Parkinson's disease or develop a brain tumor or develop Huntington's disease. 난치병 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줄기세포. 줄기세포에 대한 희망은 생명 연장에 대한 인류의 오랜 꿈과 맞닿아 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인간 게놈지도 초안이 완성된 것입니다. Without a doubt, this is the most important, most wondrous map ever produced by humankind. 게놈, 즉 유전체는 유전자를 뜻하는 진과 염색체를 뜻하는 크로모솜의 합성어입니다. 인간의 DNA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이 염기들의 순서를 일일이 나열한 것이 바로 인간 게놈지도입니다. 30억 개의 염기쌍을 일렬로 나열하면 그 길이만 해도 지구를 300만 번 감을 수 있는 정도. 마침내 인류는 우리 자신의 생명 설계도를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는 바로 이 게놈 분석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현재 게놈 분석은 희망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2010, there were 3,000 people whose genomes were sequenced. 2011, it will probably be 30,000 people, and the next year could be 1 million, and the year after that, it could be basically everybody that wants it.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생명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 리보솜을 만드는 데 성공한 상태. 리보솜은 DNA 유전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만드는 물질로 세포의 생명학 매우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인공 리보솜의 등장은 인공 생명체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ctually take it apart into atoms and then reassemble them into something that's replicating. I think it's going to depend on the artificial ribosome because this is the key component that actually allows us to make something that looks at all like a living system. 인류의 오랜 수수께끼였던 유전의 비밀. 금단의 영역을 넘어 이제 인류는 인공 생명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도전 정신의 결실이 바로
과학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과학은 그 해답을 찾으며 수많은 이정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Science is predicting. We predict how we can manufacture new things. We predict how we can survive. Science, doing science is the excitement of making discoveries, and the quality in any scientist, I'm sure, is just to be curious about what's around you. So what science does, it's a way of rigorously testing our ideas of how the world works, of how we work.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류의 탐가 계속되는 한 과학혁명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